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좀 진행을 할게요. 기본 보고서는 여러분들 이제 자료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보고서 개요. 아까 여기 컨설턴트 이력하고 문의치 요거는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 정보 수정하시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고서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이 CEO의 고민, 정말 그 CEO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요, 사람 고민이에요. 사람 고민. 사람이 없어요. 보통 중소기업에 가보면 대표님의 그 중소기업의 전투력의 한 70%, 80%를 대표님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전투력의 대부분이 대표님의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대표님은 그 회계 담당자로서의 업무도 해야 되고, 노무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잘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세무사한테 뭘 물어봐도 세무사는 자기 영역에 있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를 응대해 주지 않아요. 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표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김민규한테 연락했더니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보험 영업을 한참 저도 했었는데, 보험 영업 물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보험 영업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들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에? 아들이 저작권 문제로 불법 다운로드해서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변호사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를 통하면 제가 직접 해결은 못해도 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손해보험,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저를 통하면 보통 사람보다는 낫고, 그리고 저를 통하면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트워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인 대표님들한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물어볼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세무사한테 물어볼 걸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어? 이런 느낌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는 이제 대표님하고 1대1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 정도는 만드셔야 되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더라. 본인이 해결 못하면 다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더라. 그런 이제 법인의 어떤 그 카운터 파트너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제 그런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개인에게만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인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법인을 설립한 순간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다 자녀, 물론 이제 미혼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법인도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법인에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슈를 해결해 줘야 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 역할에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간단한 이제 니즈 한기 자료가 기본 보고서에 있고, 이제 기업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요거 하다 보면 재무상태표,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회사 기업 개요 보면, 요런 내용들이 요약 페이지에 있어요. 주주 현황들 들어가 있고요. 보유 인증이 있고, 특허 무형자산 요렇게 있고, 있는데, 이제 현금 흐름 등급에 관련된 내용들, 신용 등급에 대한 내용들, 신용 정보까지
이제 기업 개요 정보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이제 주주 현황,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컨설팅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이 보시면 이제 이 회사는 WB거든요. WB. 그리고 현금 흐름 등급이 CR2인데, 그 뒷페이지 보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신용등급이 22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트리플 A부터 D까지 있는데, 실제 크레탑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 중에 트리플 C 이하로는 크레탑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안 나올까요? 트리플 C 이하의 회사는 거의 없어서 그럴까요? 네, 그 회사 굉장히 많은데, 이 크레탑에 데이터가 어떻게 취합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법인이 뭐 자금을 받을 때 뭐를 제출합니까? 재무제표를 제출하잖아요. 또 R&D 과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잖아요. 정책자금 받을 때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법인의 이런 활동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크레탑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노출이 되는 건데, 크레탑에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회사들 정보가 노출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출이 전혀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자료는 노출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우리 수신거부 요청하듯이 요청하는 업체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트리플 C 이하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을 해도 결과가 안 좋거든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밑으로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위의 등급은 이제 트리플 C까지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이제 또 세 등급으로 나눠요. 트리플 A 중에서도 트리플 A 플러스, 트리플 A 제로, 트리플 A 마이너스 이렇게 또 구분이 돼 갖고 총 22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WB 아래에 있는 회사들은요, 컨설팅 하기가 어려워요. WB 아래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현금 흐름 등급이 나오는데 CR1부터 6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통 CR3가 간당간당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를, 이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디테일하게 다 다루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이 뭐 그냥 참고로 보고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CR3 미만으로 내려가는 업체들은 자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회사예요. 아까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 등급은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용등급은 굉장히 높은데 1등급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 사람이 돈이, 현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 등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신용등급은 좋은데 수중에 돈은 없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법인을 상담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 현금 흐름 등급에서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 등급이 CR2, 3다. 그러면은 여기 자금이 잘 안 도는 회사다. 이런 회사는 정책자금 측면에서 접근하면 괜찮긴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자금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원래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신청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자금이 더 안 나와요. 그쵸? 이게 아이러니긴 한데, CR3,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 등급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이 컨설팅 하실 때도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요약재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인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이 회사의 지표인 거예요.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 자녀분들 이제 있으시면은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저희 때는 성적표가 되게 쉬웠어요. 반에서 몇 등 중에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중에 몇 등. 그런데 요즘 성적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원점수가 어떻고, 표준점수가 어떻고, 표준편차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등수도, 석차도 되게 좀 애매해요. 백분위가 나오고 석차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 기업의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표를 분석을 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지표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크레탑하고 여기 자료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자산 증가율 중요하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하죠. 매출액이 줄어들면은요, 매출액이 갑자기 조금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확 줄었어. 그럼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빌려간 돈 갚으세요. 에? 그리고 대출 연장이 안 돼요. 갚으라고 상환 압력까지는 안 오더라도 대출을 추가로 하려고 그랬더니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요.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 증가율은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이 회사는 매출이 19%가 갑자기 늘었어요. 매출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바이오 관련된 업체니까 굉장히 늘었다가 2022년도에는 한 10% 정도 줄었는데 요거는 좀 감안할 만하잖아요. 코로나 전국이고 요거에 비해서 10%가 줄었을 뿐이지 그래도 전년도 대비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도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겠죠. 영업이익률 보면 지금 이 회사는 7.16이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제조업이긴 한데 이제 바이오 관련된 거라 그래도 조금 높기는 한데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된다. 업종마다 영업이익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중요한 지표인데 영업이익률이 7%. 어떤 회사는 도소매하는 업체는 도소매는 거의 1%. 어떤 데는 막 매출액이 200억인데 영업이익이 1억도 안 돼요. 그런 회사 많이 봤거든요. 도소매하는 업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안 좋은 데들도 많고요. 또 어떤 알짜배기 도소매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업종마다 똑같은 도소매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감안하시면 되고요.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총자본이익률은 그냥 참고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부채 비율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정책자금 하는 분들 이거 부채 비율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도 업종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업종마다 이제 대출 가능한 이제 부채 한도들이 있거든요. 부채 비율의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그거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업종별 부채 비율 한도 쳐보면은 업종별로 네이버에 다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지식인에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250%가 넘어가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50%가 넘어가면.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이제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수가 여기는 4.19인데요. 이자 보상 배수라는 게 뭔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월급 받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잖아요. 카드값 내고 대출금 내고 그러면은 남는 돈이 없어요. 그쵸?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도 있죠. 이자 보상 배수가 1이다 그러면은요. 이자 보상 배수가 1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았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게 이자 보상 배수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4.19니까 이자를 갖고 조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수도 되게 중요해요. 남는 게 없는 회사 청약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차입금 의존도 그냥 참고지수로 보시면 되고요. 활동성 측면에서도 보시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이건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느냐거든요.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이 뭡니까? 일을 해줬어요. 내가 저 회사에 일을 해주고 세금 계산서 끊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 채권 형태로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못 받은 돈이에요, 아직. 그쵸?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 근데 이제 잘 돌아요. 빨리 돈을 받아.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요. 그럼 뭡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 12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12번 도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월급쟁이들의 매출 채권 회전율은 12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5.25라는 거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매출 채권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으면 그 회사는 잘 돌아가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낮으면 잘 안 돌아.
원재료 한번 사갖고 물건 만들어갖고 그게 현금화 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회사는 거의 대부분 매출 채권의 회전율이 낮으면 현금 흐름이 당연히 안 좋죠. 그게 연동이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회전율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회사의 성적표가 대충 보여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가 대략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 이제 재무 비율, 요거는 상세한 내용들 요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읽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걸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